이번에는 김영구 전문가의 전략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업종인지 궁금해지네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섹터 제약바이오가 등장을 합니다. 네, 국내 제약바이오 쪽에는 또 좋은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전년보다 더 놀라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한 건데, 김영구 전문가님,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떤 의의가 있다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를 계속 달게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20조 원의 기술 수출 규모를 자랑했던 것도 기술 수출의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에는 한 8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이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었죠. 단순한 신약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이라는 그 산업 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술 수출의 특징이 기업마다 좀 다른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랩바디 B를 갖다가 뇌혈관 장벽을 갖다 통과하는 운송 기술인데 대부분 약물이 98%가 이 장벽을 통과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과시키는 기술로 인해서 8조 원의 기술 초대형 딜을 갖다가 성공시킨 거죠. 네.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 요것 때문에 그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그 키트루다 SC의 플랫폼 상업화를 보여줬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디시 플랫폼, 이걸로써 글로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 외에도 펩트론이라든가 여러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술 기업들의 진취적인 기업들의 그 기술이 결국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 바이오 제약 업계가 중국 쪽 공략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은 미중 갈등이나 여러 가지 또 이슈로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중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국, 유럽과 같이 꼭 진출과 어떤 확장에 성공해야만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중국 시장은 사실 세계 2위의 의약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주된 이유는 2025년에는 약 175조 원 정도, 그다음에 연평균 5%씩 성장을 해서 2029년에는 한 200조 원이 넘는 이런 그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중국 현지 허가라든가 판매 이런 것들에 나서면서 중국에서 개발된 유망 후보 물질을 또 파이프라인에 편입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국산 41호 뇌전증 신약이죠. 세노바메이트가 중국 MMPA를 갖다가 통과를 했고요. 신약허가 NDA를 갖다 받았죠. 그 외 수면장애 치료제라고 하는 솔리암페톨 요걸 갖다가 허가 신청을 낸 지 1년 만에 26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지 판매에 돌입하게 됩니다.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정표를 갖다 찍고 있는데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과 함께 인체 조직 기반 의료기기인 메가돈 플러스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ADC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의 프론트라인과 공동 사업을 개발을 하게 되죠.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비만 치료제 이쪽 분야 관련된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도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여러 가지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특히나 경구용으로 먹는 방식의 비만 치료제로 무기를 앞세워서 좀 한번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볼까라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과연 이 경구용이라는 그 제재의 특성상 어떤 정도의 성공력을 보여줄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큰 기대감은 안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빅매치가 벌어졌는데요. 국내 비만 시장에 판도를 가를 수 있는 마운자로의 공세가 뒤를 따랐습니다. 릴리의 마운자로는 임상 3상에서 평균 22%의 체중 감량을 갖다 효과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전에 나왔던 위고비 같은 경우는 평균 13%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자체에서 볼 때 일단 마운자로가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비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갖다가 단행하는 이런 경쟁 체제를 갖다 벌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구용 쪽으로 해서 일동제약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의 D&D 파마텍, 메세라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뒤를 따르면서 경구용을 갖다 개발을 했는데, 사실 경구용은 이 주사제에 비해서는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이제 피하 주사제 쪽으로 가는 이 내용을 갖다가 체중 감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 장악을 하기에는 아직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글로벌 헬스케어 지수는 지난 수년간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또 반등 국면을 보이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올해를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시각도 나오고 있던데 뭐 앞으로는 장밋빛 일들이 더 많아질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맞습니다. 뭐 네. 좀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미국이 의약품 관세 정책과 함께 IRA 요 감축법에 따라서 약가 인하를 실행을 했거든요. 글로벌 제약사의 가격 전략이 흔들리면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나빴었어요. 근데 2분기 들어서 관세라든가 약가 인하 협상으로서 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강한 상승이 있었어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코스닥 제약의 지수는 13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네. 이런 이유는 뭐예요? 정책 리스크 해소, 금리 인하, 약가 인하라든가 특허 만료에 대비한 사업 개발 또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2026년에도 의약품 산업 밸류 체인 전반에서 레벨업이 지속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강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중국 바이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보니까 한국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갖다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런 개념이죠. 결론은 정책, 금리, 기술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26년에는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술 수출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함께 하시는 김진 전문가의 바이오주 시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앞서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뭐 수급도 몰리고 있고 기술과 정책적인 부분들이 발판이 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회복 국면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여지가 있다 보시는지 어떤 의견 주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추가적인 기대감 가져가도 좋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 생물보안법이 지난주에 그 미국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는 점하고요. 또한 그 내년 그 1월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그 참가하고 또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오 섹터가 재차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 유입과 함께 좋은 주가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네. 본 방송을 통해서 제가 9월 29일에는 SK 바이오팜 그리고 10월 20일에는 한미약품을 이제 추천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이후 급등을 또 했었고 12월 달에 들어서는요. 약간의 조정이 지금 잘 받고 있으니까요. 다시 좋은 매수 타점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요. 또한 그 마침 또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전에 좀 미리 선점을 해두면 좋을 것이라는 그 관점도 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잠시 후에 그 히든즈 코너에서도 마침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석이 예정되고 있는 또 다른 그 바이오주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잘 시청하시고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주에 대한 힌트까지 미리 살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우회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대한 산업 동향은 체크하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주목할 만한지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시도하고 있죠. 이제 셀트리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코스피행을 시도하게 되는 건데 최근에 약간 좀 이슈가 있어서 이걸 먼저 짚어보고 출발할까 합니다. 핵심 플랫폼에 대한 특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치명적인 이슈라고는 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요? 네, 최근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신고가이신으로 잘 나가면서 56만 9천 원의 고점을 찍었던 이 종목이 단기에 25%나 급락하는 네.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로자임이건 특허 분쟁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할로자임이 이번에 IRP 청구를 한 거는 배양 방법에 대한 관한 특허를 갖다가 건 것이거든요. 그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피하주사 제형 변환 플랫폼인 ALTB4 요것의 물질 특허와는 구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이미 대응 방식을 준비를 완료를 했고 또 머크사도 이 부분을 이미 다 검토하고 점검을 오래도록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에요. 또한 시장의 규모인데
키트루다의 유럽 전체 매출 비중이 약 17%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독일 비중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큰 시장 규모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나 수주 이런 것들로 타격을 입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행에는 변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ER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면 바이오 업종 평균 대비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향후 큰 부담이 되진 않을까. 뭐 투자 전략 차원에서 포트에 담아도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왕은 제왕다워야죠. 예, 알테오젠의 퍼가 2025년 기준 148배 이상 뭐 300배까지 전망하는 쪽도 있는데요. 증권사가 있는데 동종 업계 대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제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 실적 급증과 함께 기술 수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에 시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허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다음에 기술 수출 이런 내용들도 보면은 결국 실적으로 답해주는 게 아닌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실적으로 답해주면 고평가 논란은 금방 사그라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알테오젠의 단기 급락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도 여러 들리더라고요.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어떤 모멘텀 외에 또 요소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그거부터가 먼저 제일 중요하겠죠. 떨어진 이유가 뭐야? 라가는 이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 돼야 될 텐데요. 이번 할로자임이 독일 내 특허 가처분 결정에 따른 악재를 받았던 것인데 독일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결국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밸류가 높다라는 인식 속에서 핑계거리가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간 조율을 갖다가 좀 하자는 얘기죠. 가격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57만 원 고점부터 41만 원까지 폭락했던 그런 내용이 나타난 거고요. 근데 악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은 악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건 이건 싸다라는 인식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지지선은 41만 원, 40만 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저점을 41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11월 18일 날 상승 반전의 신호가 들어왔다는 점 이거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구체적인 매매 밴드를 잡아볼까 하는데 최근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네. 적정 매수가는 44만 원 선 전후서부터 42만 원 선 사이가 좋고요. 만약 여기서 눌림목 들어온다면 이건 줍줍해야 되는 라인이니까 40만 원 사이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치는 1차 목표치 46만 원, 2차 목표치 47만 5천 원, 3차 목표치는 50만 원과 돌파 그 이상까지도 보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8만 원 잡아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탑픽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두 번째 탑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주, 이번엔 어디가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바로 보실까요? 자, 이번엔 메디포스트가 나옵니다. 지난 9월인가 김영구 전문가께서 히든주로 한번 언급을 하셨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목표가 도달했다가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네요. 네. 9월 29일 14,000원 선에서 추천을 하면서 13,5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500원 선에 평단가를 만들 정도로 아주 좋은 가격대 매수가 잘 됐어요. 그리고서 목표치는 2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본다 그랬는데 2만 원을 넘어서 12월 19일 날은 2만 1,000원까지도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수익률을 냈어요. 50% 이상. 근데 단기에 50% 이상 이렇게 수익률을 냈는데 문제는 이제 급등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건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기회다? 그래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메디포스트는 2,0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보니까 스카이레이크나 크레센도 같은 어떤 기존의 최대 주주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전해지고 있나요? 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인 메디포스트의 스카이레이크라든가 크레센도 이런 기존 최대주주가 국내 투자자의 참여로 인해서 2,050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자금이 2,050억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걸 끝까지 완결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카티스템의 미국 3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대주주가 지금 100m 중에서
10m 남았어요. 이제 땅굴을 파는데 다 팠어요. 그래서 그만큼 남아 있는데 삼상 완료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이를 위해서 FDA의 임상계획서, 임상시험계획서인 IND를 갖다가 제출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첫 환자 투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시장에서는 상업화 추진을 갖다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2025년 11월에 종료가 됐고요. 임상 3상이 26년에는 상반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PMDA 일본의 품목 허가를 갖다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상 3상과 상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봐야 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는 많은 분들이 국내 제대열 보관 사업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이쪽에 강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어떨까요? 앞으로 더 기대할 만한 성장 가능성, 강점을 조금 더 파헤쳐 보고 싶은데요. 네, 이 카티스템을 판매하면서 지금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13년을 시판을 했거든요. 그런 얻었던 경험이나 데이터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순탄한 길이 열리고 있어요. 제대열에서 미래 성장 능력을 또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되겠고요. 항노화 영역을 찾아내면서 또 R&D를 확장하고 있는 점이에요. 면역함제 연구는 자회사인 이뮤니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발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무기 장착까지 기존 제대열에서 이런 내용까지 합친다면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필히 관심을 둬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디포스트가 과거에 주가가 크게 좀 부진했었던 그런 경험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메디포스트를 언급하시고 내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주신다면 네.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따라가기가 좀 벅차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번 이틀 동안에 폭락을 한 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장기 낙폭가 대주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고점이 8만 원입니다. 2018년에. 거기서부터 24년에는 5,450원까지 무려 10배가 넘는 폭락을 했던 종목이 그런 인재 상승으로 대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하락이거든요. 네. 이런 타이밍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싼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메디포스트 바로 저희가 그 밴드를 잡아 보이죠. 매수 목표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될 손절 구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적정 매수가는요.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1차. 눌리게 되면은 15,000원 사이까지가 2차 매수가 되겠습니다. 목표치는 18,500원. 2차 목표치는 2만 원, 3차 목표치는 2만 5천 원 이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각각의 탑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진,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SBS 비즈증권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됩니다. 구독을 하셔서 또 많은 정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 따라서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